보통 다이내믹스를 현대 계열사만 산 게 아니잖아요. 정영생이 개인 돈으로 2,500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500이 상장이 되면 뭐 10조다, 15조다, 뭐 20조다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를 어떻게 재편하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다이내믹스 상장돼서 거기서 정영생 회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그 부분만 해소를 해도 이게 다 정리가 돼버리니까 기존에 나왔던 현대차 승계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뀌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2,500억이 지금 10조가 됐느냐, 15조가 됐느냐, 20조가 됐느냐. 그러니까 상장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가 논란이 제일 크거든요. 그 돈에 따라서 승계 구도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통 다니면서 그 현대차, 현대 계열사 투자인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승계 구도에 따라서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베팅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AI 모멘트를 받는 반도체를 두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전력기기나 전선이나 뭐 삼성전기 같은 MLCC나 어쨌든 그 군에서 우리가 전부 다 포트를 구성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조금 물론 지금도 반도체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제 그 전체 포트 구성에서 좀 줄어들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경기 소비재나 금리 인상 수혜주 쪽이 같이 꿈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보면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가 어느 정도 포트 조금씩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맞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지금 보면 화장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기 소비재들이 거의 다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면 경기 소비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이란이 조금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면 아마 중간 선거를 위해서 뭔가 경기 부양 쪽으로 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세로 벌어들인 돈으로. 그러면 경기 소비재 쪽이 지금 신고가를 미리 갱신하고 주가는 흐름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외에 경기 소비재 일부나 이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소비재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 소비재에 지금 정점에 있는 거는 자동차나 모바일 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없어요. 로봇만 있습니다, 로봇만.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지금 모멘텀을 받아야 될 시기에 로봇 때문에 오늘 뭐 현대차가 급등하긴 했지만 사실 자동차 모멘텀보다 로봇 모멘텀이 더 가려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기 어려우니까 나머지를 제외하고 경기 소비재 중에서 어디가 실적이 좋을까라고 찾아보면 몇 개가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같은 수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에 미기가 몰리는데 그런 쪽은 계속해서 포트에 조금은 담아둬서 분산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AI 모멘트를 받는 쪽, 경기 소비재 일부, 금리 인상 수혜주 쪽, 적어도 이제 이 세 파트 정도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쁘지는 않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번에 급락을 겪으면서 봤지만 반도체가 좋을 때는 다 같이 좋다가 조금만 삐걱거리면 이제 가격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게 MLCC나 전력주가 이제 보였죠. 특히 이제 전력주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는데 실적도 괜찮죠, 좋죠. 근데 그 실적 대비로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도체만큼 싼 건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가 워낙 싸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미국보다 비싼 섹터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방산하고 전력기기거든요. 방산하고 전력기기는 우리가 미국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쯤 시장 한번 삐걱거리면 비싸다는 외국인의 인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너무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감안을 하셔서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처럼 좀 물론 포트에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포트에는 있어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좀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PR이 웬만하면 지금 다 25배 넘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PR 140배 가잖아요. 12개월 선행으로 가도 4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면 좋긴 하고 반등은 강할 수 있겠지만 적당하게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눈높이를 많이 낮춰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AI 모멘텀 받던 쪽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모멘텀이 강하던 쪽이 뭐 초반에 리레이팅 되는 그 정책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방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나 실적에서 그러니까 이 조방원에서 이제 좀 그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왔던 거는 방산이고 실적이 따라왔던 거는 조선이고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갔던 거는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SMR은 워낙 좋은 모멘텀이지만 실적은 빵입니다. 그렇죠?
SM을 판매했다는 소식 없잖아요. 생산했다는 소식도 없고. 근데 그걸 놓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상승이 좀 완연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실적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전은 내놓기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모멘텀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트레이딩 가지고 치고 빠지는 부분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방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이클상으로 이제 정점을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시장학적 리스크가 지금, 정점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정점이라고 본다면 주가는 이제 선반영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관점 봐야 되고, 조선은 가장 이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마스가 이후에 기대했던 모멘텀이 지금 생각보다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조선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실적이 좋을 때 정점이 좀 빨리 와요. 왜냐하면 수주와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주는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실적 나오면 그만큼 안 돼요. 보니까 계약 내용을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적이 안 따는데 지금이 약간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선에서 중국업체가 차별을 할 때 LNG선을 비롯해서 고부가지선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과 격차가 있고 수주에서 격차가 있다. 그게 작년까지 맞았거든요. 올해 들어서부터 1월 달부터 LNG선 수주 발주 나오는데 중국 업체들이 무더기로 합니다. LNG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분명히 기술 격차가 나고 LNG선 우리가 독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중국 업체들 발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은 약간 이제 경계심이 좀 올라가는 시기. 그렇다고 실적이 당장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경기 소비재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일단 경기 소비재 정점인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지금 현대차가 아니죠. 현대 로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소비재 정점을 치지 않아요. 로봇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되거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 정점이 있다면 자동차가 아니면 지금 요즘은 이제 모바일 폰 바뀌었죠. 그래서 모바일 폰 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예요. 모바일 폰을 보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경기 소비재 정점에서 미국이 자동차가 치고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동차나 모바일 폰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경기 소비재 정점에 있는 걸 제외하고 그 밑에서 찾아야 되는데 찾고 찾다 보니까 실적이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화장품. 가장 이제 실적이 눈에 띄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광을 받는 거고.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품이 이제 조금 농심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치는 게 약간 환율 영향이 있죠. 환율이 좀 빠지기 시작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식품 같은 경우는 안도랠리거든요. 안도랠리고 턴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턴라운드는 일단 실적이 나와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길게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단기 트레이딩 공략은 가능한데 좀 봐야 되고. 그러면 화장품을 비롯해서 살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어요. 우리가 경기 소비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약간 매매하기에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금리 사이클 따라서 많이 움직였고 사실 이제 금리가 인하가 종료되고 우리가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들어가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느냐. 일단은 바이오가 금리가 인하된 기간 동안 보통 5배, 10배 다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계속 개인들한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년까지 이걸 가지고 5배, 10배 수익을 냈기 때문에 관심도는 계속 있고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 수급입니다. 유지가 되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참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야 그 다음에 펀더멘탈에서 바이오가 예전처럼 모멘텀만 가는 게 아니라 기술 수적 계약이나 이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따라오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네. 그럼 전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될 거냐라고 보면 몇 개 기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오는 이미 3, 4년 동안 적으면 5배, 많으면 10배 이상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가 싼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접근할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면 개인들끼리 치고 박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반등은 강하게 나왔지만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아마 이제 사이클상 금리가 인상되는 정점을 그러니까 조금 가속화되는 시기로 들어가면 바이오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이드 개별적으로 대형 제약사에서 펀더멘털에 바뀌어서 저평가 받아서 레벨업 되는 종목들 그거는 주가가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 전환이라기보다는 바닥론에서 어느 정도 들쑥날쑥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보더라도, 자율주행이나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전기차만을 놓고 모멘트를 본다면 반응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점도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여기서 턴나도 어느 정도 저점론 했는데 그게 실적 발표될 때마다 계속 실망감을 줬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고 일부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눈높이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을 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오느냐라는 부분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완전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뉴스에 이제 좀 괜찮아진다라고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 50%대입니다. 50% 초반에 공장 가동률이. 그러니까 그걸 본다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들 기대치를 맞추기에는 아직까지 있고 또 중국 업체 약진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트렌드 될 때 트레이딩 가점을 접근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을 취하는 거는 괜찮지만 과거처럼 펀더멘털이 아주 좋아져서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보선 다이나믹스의 문제면 오히려 판단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 승계 구도부터 해서 보통 다이나믹스를 현대 계열사만 산 게 아니잖아요. 정현석이 개인 돈으로 2,500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500이 상장이 되면 뭐 10조다, 15조다, 20조다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현대 모비스나 현대 글로비스를 어떻게 재편하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다이나믹스 상장돼서 거기서 정희성 회장님이 그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그 부분만 해소를 해도 이게 다 정리가 돼버리니까 기존에 나왔던 현대차 승계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뀌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커지고 자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승계 구도가 관련된 부분에서 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신의 한 수가 됐죠. 물론 이제 2,500 개인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 지금은 모든 승계 구도를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빨리 하고 싶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값을 받고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을 많이 올려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으로 투자했던 돈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 거죠. 정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2,500억이 지금 10조가 됐느냐, 15조가 됐느냐, 20조가 됐느냐. 그러니까 상장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가 논란이 제일 크거든요. 그 돈에 따라서 승계구도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선 다니면서 그 현대차, 현대 계열사 투자인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승계 구도에 따라서 그 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베팅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고 우리가 어쨌든 전기차로 가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 도요타와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고 가장 로봇과 관련되면서 앞서가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서 한국만 아니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언론에 외국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 중국의 휴머노이드에 대항해서 유일한 대항마가 보통 다이나믹스라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기대치도 분명히 있고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일단 승계 구도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나야 아마 외국인들은 그런 불확실성 싫어하거든요. 그래야 펀더멘탈적인 자금이 유입이 될 거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차를 꼭 계속 주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밸류적으로 사실 로봇주 중에 제일 밸류가 싸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인 건 지금이 굉장히 맞는 편인가요? 싸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함정이 있는 게 왜냐면 전기차 로봇을 배제하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싸지 않은 부분들 로봇을 넣으니까 로봇을 왜냐면 다른 기업에 상대적으로 싼데 지금 그 단적으로 그죠. 독일에 벤츠, BMW, 폭스바겐 세 개 회사 시총 다 합쳐서 현대차 될까 말까요. 그걸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아주 산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 테슬라 밸류를 반영해가지고 그렇죠. 로봇을 반영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다섯 배 기준까지 적용하더라고요. PBR로. 그렇게 되는 적용하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벤츠, BMW를 복스바겐 다 팔아도 현대차 못 사요. 시총이 현대차 더 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선전했고 잘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시총이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결국은 로봇으로의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그게 덤으로 현대차 꽂혀 있는 안에서 거죠. 나와야지 그때부터 이제 주가 탄력이 뭐 5배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도체가 이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지난주까지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에 그 포지션이 많으니까 좋았고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거는 마치 개인들한테 반도체 팔고 코스닥으로 가라는 등 떠미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난주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를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울고 싶은데 또 빠 맞는 격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가 턴하는 데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본전이 왔다고 해서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높이거나 안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서 반도체를 한번 크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그 반도체에 관련 악재가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이 소지되는 구간에서 외국인 중장기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베스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개인들은 그 베스트 상황으로 가는 초입에 물량을 다 던지죠. 왜냐하면 그게 내 본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물려있다가 본전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가고 보자는 심리인데 이걸 빠져나가고 나면 반도체 다시 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느 비중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나온 자금이 결국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지금 좋아 보이는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한번 싹 뜨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글로 오라고 꼬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팔고 일로 와 이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번 주 딱 들어와서 그게 역전이 되고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세에 들어온다. 여기서 물량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반도체로 많이 두드려 맞았지만 이 반도체를 예를 들면 하이닉스를 한 400만 원대 팔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 밑에 어느 정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건히 가고 다만 비중을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처럼 많이 가져가지 말자는 거예요. 적당한 부분은 좀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재나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쉬었다 넘어가면 금리상 수혜주 쪽 요걸 적절히 좀 안분해서 반도체 갖는 AI 모멘텀 받는 쪽과 경기 소비재와 금리상 수혜주 쪽 이 세 가지 주축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